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의 1, 품사의 종류와 특성 단원의 2차 시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 97쪽에서 99쪽을 같이 공부했었죠. 품사의 개념 알아봤었고 품사의 분류 기준을 알아봤었습니다. 그 자세한 요약된 내용이 99쪽 개념 정리에 나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99쪽에 우리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했었는데요. 품사의 개념은 기준에 따라 묶어놓은 낱말의 무리라고 얘기했었고 분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먼저는 형태, 두 번째로는 기능, 세 번째로는 의미였습니다. 형태로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변하면 가변어, 안 변하면 불변어. 기능으로 나눌 때는 5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체언인지, 용언인지, 수식언인지, 관계언인지, 독립언인지로 나눈다고 얘기했었고 의미로 나눌 때에는 총 9가지. 그래서 우리말의 품사는 9가지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가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요 지난 시간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한 상태에서 교과서 100쪽부터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썸네일에 먼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볼 때에는 반드시 먼저 교과서 100쪽부터 102쪽까지를 스스로 연필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시청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영상을 봐서 정답부터 알게 되면 제대로 공부가 되지가 않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연필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정답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00쪽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답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의 2, 품사의 특성. 거기 그림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데 체언 편말이 꽂혀져 있고요. 이 체언 마을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는 세 채의 집이 있네요. 오른쪽에 설명을 봅시다. 낱말나라의 5마을 중 먼저 체언 마을부터 찾아가 볼까? 체언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선생님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 마을에는 3개의 품사, 즉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밑줄 칩시다. 이 품사들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맡고 있지. 주어, 목적어 밑줄. 그럼 지금부터 명사, 대명사, 수사를 자세히 탐험해 볼까?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라고 말할 때 우리 끝말잇기 할 때 항상 명사로 대답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름 명자입니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전부 명사라는 품사입니다. 대명사는 대가 큰 대자가 아니고요.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 즉 명사죠. 이 명사를 대신 나타내는 품사는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수사는 숫자를 뜻합니다. 수. 그래서 수량,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은 수사라는 품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교과서 같이 나가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개념을 정립해 봅시다. 그러면 교과서 100쪽의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명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자, 보기 밑에 1. 보기의 낱말들을 차례대로 괄호 안에 그림으로 그려 넣어 다음 일기를 완성해 보자 라고 나오고 있네요.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떻게 집에 갈까? 자, 이 집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상태네. 땡땡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말은 아마도 이 6개의 보기 중에서 아마 걱정에 해당하겠죠. 다들 걱정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린지 선생님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나중에 진짜 등교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교과서 검사할 때 다들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누리가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했다. 우산 그림 아마 다들 비슷하게 그렸을 것 같네요. 그런데 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주느라 누리의 가방이 다 젖고 말았다. 누리가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사탕을 가만히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누리는 웃으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오늘 우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 느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을 왜 굳이 국어 시간에 시키는 것일까? 다들 궁금할 텐데요. 그리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밑에 2번을 보세요. 보기의 낱말들을 그림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낱말과 그림으로 쉽게 그릴 수 없는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낱말로 나누어 보자. 고민하지 않고 금방 쓱쓱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이 왼쪽에 속하는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들일 것입니다. 근데 빨리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잘 감이 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해볼까요? 사탕. 왜 사탕부터 나온지 모르겠지만 걱정 그림 그리기 힘들었죠, 여러분? 가방, 뭐 금방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모양은 뭐 각자 다르다고 해도 고민하지 않고 가방은 잘 그렸을 것 같고요. 손도 그냥 손가락 5개 있는 거 다들 그거 그렸죠? 우정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뭐 하트 그린 사람도 있고 뭐 아마 다양할 것 같은데. 우산은 또 금방 고민 없이 쓱쓱 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왼쪽 편에 속하는 구체적인 대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산, 가방, 사탕, 손 고민하지 않고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 우정 같은 것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야 될지 너무나 애매합니다. 이렇게 우리 명사 중에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교과서 100쪽 아래에 여백이 조금 있죠. 이 아랫부분에 이 화면을 보면서 똑같이 베껴 쓰도록 합니다. 명사를 나눌 때는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우리 괄호 1번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구체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 보라고 하면 구체명사냐 추상명사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다 구체명사겠죠. 그래서 나무, 뭐 안경, 컵, 지금 선생님 옆에 뭐 마우스 있고요. 펜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구체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 희망, 걱정, 우정, 뭐 자유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미로 나눌 때도 역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건 정말 고유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고유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뭐 세종대왕. 이거 세종시를 나타내는 그 세종은 아니고요. 세종대왕 하나뿐이죠. 세종. 그다음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명뿐입니다. 뭐 세상에 서울 사는 홍길동도 있고 뭐 대구 사는 홍길동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홍길동, 저 홍길동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은 다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유하지 않은 것들은 다 보통에 해당합니다. 보통 명사는 뭐 흔히 쓰는 단어들은 다 보통 명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뭐 세상에 나라가 몇 개지 뭐 이렇게 부를 때 그 나라. 뭐 책상 몇 개인지 세어봐라고 할 때 뭐 책상, 뭐 컴퓨터라는 단어, 뭐 의자라는 단어, 공기청정기라는 단어 이런 거 다 보통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홀로 사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 명사인지 의존 명사인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명사는 다 자립 명사에 해당합니다. 뭐 노래, 하늘, 책상, 마우스, 컵, 교탁, 의자, 바닥, 액자, 선풍기 뭐 이런 거 다 혼자서 얼마든지 서 있을 수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의존 명사는 뭐냐 하면 다른 말에 찰싹 붙어서 쓰지 않으면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알아먹을 수가 없는 명사들은 의존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따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 뭐 문장 속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따름이야. 나는 엄마가 하라고 한 대로 할 따름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쓰는 따름. 이런 말이나 혹은 이제 것은 다들 알 겁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것. 이 말도 혼자서는 못 씁니다, 절대. 뭐 입을이라는 말이 앞에 좀 와줘야 된다든지, 먹을이라는 말이 앞에 와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것은 혼자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라는 말, 내 알 바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이 바라는 말도 앞에 말이 없으면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존 명사입니다. 아직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체험 마을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품사인 명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01쪽으로 넘어가서요. 2번 다음 활동을 통해 대명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큰 나라에서 온 거만한 사진 이거 다들 읽어봤죠? 재밌죠 이거?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밑에 1. 이 이야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아 써보자. 우리 기역 뭐라고 다들 썼습니까? 기역. 나는 그의 태도가 무척 거슬렸지만 꾹 참았어. 여기 그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바로 큰 나라에서 온 거만한 사신이죠. 그냥 사신이라고만 적어도 되고요. 앞에 나오는 말까지. 큰 나라에서 온 거만한 사신 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사람의 태도가 거슬렸다고 했고, 그 다음 니은. 그러면 저것은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소? 라고 할 때 저것. 뭐를 가리켰죠, 이 사신이? 불가사리가 새겨진 크고 화려한 굴뚝을 가리키면서 물었죠. 그래서 저것은 바로 굴뚝입니다. 그 다음 디귿. 이 누각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여기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죠? 연못가죠. 이거 틀린 사람 설마 없겠죠? 다들 우리말인데 그래도 늘 사용해오는 우리나라 말인데 이 정도는 금방 의미를 찾아서 제대로 적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그, 저것, 여기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여러분 찾았습니까? 모두 앞부분에 나왔던 말을 대신합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말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이라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좀 어렵다고 안 쓰고 퉁퉁 비워놓은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얼른 베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말을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알다시피 사신, 굴뚝, 연못가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명사를 대신하면 명사를 자꾸 반복해서 쓰면은 문장이 지저분해지고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줘야지 문장의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거든요. 대명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명사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01쪽 여백, 아래쪽 여백에다가 필기하면 됩니다.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고, 뭐, 초등학교 때도 영어 과목 공부했고 하는 사람들은 인칭 대명사라는 말 미리 영어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 저, 우리, 그들, 이런 말들은 다 사람을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뭔가를 지시할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뭐 this, that 뭐 이런 녀석들이죠. 우리말에서는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지시할 때 이것 맛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소를 가리키는 장소를 지시할 때는 뭐 여기 가봤니? 저기 갔어? 이렇게 여기 저기 거기 이런 말들도 지시 대명사에 들어갑니다. 요거 필기 꼭 101쪽에다 해두도록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교과서 검사했는데 필기 안 되어 있고 이러면 공부 안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대명사 한번 알아보았고요. 우리 101쪽에 보면 왼쪽에 황금 카드라는 문제가 있죠. 황금 카드 1. 이 이야기에서 사용된 낱말 중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자 어른들께 말할 때 저라고 해야 하는 말. 요거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저랑 같은 뜻인 거 한 글자 뭐죠? 나죠. 나가 대명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한 장 넘겨서 102쪽 수사의 특성을 알아볼게요. 3. 다음 활동을 통해 수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여기 만화 두 컷이 나오는데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해서 둘 하나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만화에는 비결이라면 첫째는 좋은 재료, 둘째는 정성이지요 라고 해서 첫째, 둘째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밑줄 친 낱말들의 공통점 여러분 찾았습니까? 수와 관련된 낱말입니다. 둘, 하나, 첫째, 둘째 다 어쨌거나 수랑 상관이 있죠. 수랑 관련된 낱말이니까 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2번 밑줄 친 낱말들을 제시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 자, 수랑 관련이 되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수량에 대해서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이면 하나, 둘 이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이면 첫째, 둘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틀린 친구들 없겠죠? 자, 이번에 역시 수사의 종류에 대해서 필기해 볼게요. 102쪽 여백에다가 필기해 주세요. 쏙쏙 개념 정리 위에다 적어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수사의 종류는 양수사, 양을 나타내는 수사는 양수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단어들. 1, 2, 3, 4 이런 단어들 다 양을 나타내는 단어라서 양수사입니다. 그 다음 서수사. 요 서자가 차례 서자거든요. 한자에서. 서수사,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는 서수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제1, 제2, 제3, 제4 이런 것들은 서수사가 되겠습니다. 필기 꼭 해주세요. 자, 순식간에 명사, 대명사, 수사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쏙쏙 개념 정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사, 대명사, 수사의 개념과 특성. 명사, 대명사, 수사는 주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분사로 이 셋을 묶어 체언이라고 부른다. 자, 문장의 주체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체언 동그라미 합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주체, 정말 주어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들입니다. 거의 묶어서 체언할 때 이제 채자가 몸체자예요. 문장 안에서 몸통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명사의 개념이 나오죠.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분사.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분사.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분사. 해서 개념이 써져 있고요. 각각의 예시가 되는 단어로는 명사는 하늘, 평화, 대한민국 뭐 이런 것들 있고 대명사로는 너희, 그것, 여기
이런 것들이 있고, 수사에는 둘, 셋째, 서너, 대여섯 뭐 이런 녀석들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선생님이 배기 쪽에 필기하세요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요 속속 개념 정리 근처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어입니다. 불변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합니다. 선생님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하자면 지난 시간에도 예시를 들었던 문장인 것 같은데 연필이 굴러간다고 할 때 연필이 이런 말은 주어에 해당합니다. 뭐가 뭐 어쨌는데 라고 할 때 이 뭐에 해당하는 게 주어거든요. 문장에서의 주인 역할하는 녀석. 자, 그런 연필이 굴러간다에 연필이 명사잖아요. 그 연필이 주어에 속하는 어떤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체언들입니다. 목적어는 을룰이 붙으면 목적어거든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을이 붙어 있는 이 밥, 밥을이라는 말이 목적어거든요. 근데 이 밥이란 단어는 또 명사죠. 목적어 기능을 할 때에 이 밥이라고 하는 체언이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으로 묶어서 이 체언이란 녀석은 주어, 목적어 같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문장 속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체언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102쪽까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모르는 거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체언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3차 시에서는 103쪽의 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제는 따로 없고 교과서 이렇게 필기 잘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